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가 2018년 기준으로 201만 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국민 25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인 셈이니까 국민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이 암 환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데요. 암 환우는 공감할 수 있고 암 환우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암과 암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목적으로 자신의 투병기를 블로그와 신문에 연재 중인 분이 있어서요.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양선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회복과 투병 치료에 지장을 드릴까봐 무척 이제 조심스러워하고 미안해하더라고요. 연락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거절 안 하시고 와주셨습니다. 그럼요. 저도 살짝 고민은 했거든요. 네. 제가 일단은 뭐 요즘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건 괜찮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유방암 환자인데요. 네. 유방암 환자이고 제 경험을 이제 블로그랑 신문 연재 글에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암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또 그래서 네. 제 경험이 좀 일부인데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 하는 고민은 있었지만, 네.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좀 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좀 깨보고 싶었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암에 걸리면 마치 이제 거의 죽을 사람 취급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일을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서 네. 주변 분들이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꽁꽁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밝히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 그래서 좀 제가 나와서 제 경험도 좀 공유하고 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좀 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제 부친도 암 환자셨고요. 네. 전립선 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광 절제까지 하셨는데 결국 이겨내셨거든요. 그 전보다 더 건강하게 활동하시다가 그럼요. 오히려 이제 심근경색 때문에 암이 아니라 재작년에 그러셨구나.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암 환우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께서 오늘 양선아 기자님 말씀을 참 감사하게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방암 이제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는데 저보다는 더. 저는 그러니까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친 상황이고요. 그 표준 치료라고 하죠. 3대 표준 치료를 다 마치고 지금은 항호르몬제 약을 먹고 이제 매달 난소 기능 억제 주사를 맞으면서 수술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다시피 좀 건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마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항호르몬 주사 난소 기능 억제 주사. 난소 기능 억제 주사를 맞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인가요? 검사를 이제. 어제 제가 항암 후 6개월 검진이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미리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암 판정이라고 하죠? 확인을 받으신 암 진단은 제가 2019년 12월 12일에 받았고요. 작년 그 이후에 이제 쭉 치료를 받은 거죠. 1년 조금 지났네요. 네. 2019년에 양선아 기자가 한참 바쁠 때셨잖아요. 네, 제가 2019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부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굉장히 교육 관련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 비리가 이제 불거지고 유치원 3법 이슈가 굉장히 뜨거울 때였거든요. 난리였었죠.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보육 공공성 강화 이런 이슈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정말 전투적으로 일을 했어요. 아, 그래서 밤도 많이 새고 예. 그때 뭐 그 사립유치원 이슈뿐만 아니라 또 자사고 이슈도 있었고 대입 정책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이제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런 통보를 받은 거죠. 아, 예. 그럼 암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는 어떻게 검진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일단 제가 그때 예. 좀 굉장히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어깨가 예, 아프셔서, 굉장히 예. 어깨가 많이 아프고 예.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쉴 때 이제 집 근처에 마사지 숍을 갔었거든요. 네. 마사지 숍을 갔더니 마사지 하시는 분이 어깨가 많이 뭉치면 가슴도 많이 뭉친다면서 이제 막 가슴 마사지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가 몽골이가 만져진다.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 마사지사 분께서. 근데 가슴 통증은 없으셨고, 제가 통증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거 그냥 그 별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좀 가슴이 뭉침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니라고 별거 생각을 아니라고.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몽우리도 사실은 저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사실 네. 제 몸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은 그 유방암도 이제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제 몸을 잘 살피고 관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셨으니까. 네, 정신없고 그냥 집에 가면 잠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빴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마사지사 분께서 원래 자기도 본인이 젊었을 때 가슴에 혹을 제거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예, 그래서 별거 아닐 거다. 빨리 가봐라. 일단 요즘에는 양성 종양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갔는데 이제 모양이 좋지 않다. 조직 검사 해보자라고 했고 조직 검사 결과에서 이제 암 진단이 나온 거죠. 예. 그 암 진단을 이렇게 의사로부터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예, 막 그러니까 깜깜해지고 막 이런 거. 예, 정말 아니 왜 나한테? 막 이런 진짜 제가 사실 되게 열심히 사는 편인데 예. 약간 막 왜 열심히 산 나한테 하늘이 왜 이런 벌을 내리지? 막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 예.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막 엄청 힘들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했던 행동들 뭐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반추를 하면서 네. 막 과거의 제 삶을 막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그런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정신의학자라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어떤 죽음이나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그런 아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네.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단계가 5단계가 있다예요. 예.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부정, 맞아요. 예, 부정, 아니야, 아닐 거야. 예, 아닐 거야. 네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분노, 예. 그다음에 화를 내고. 협상, 뭐 어떻게 하면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의 협상, 네. 우울, 수용 이런 이제 그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 네.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 4단계 앞에 4단계를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용이 네. 힘드셨군요. 결과적으로 네. 수용하시기까지가. 예. 본인도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걸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주변의 가족과 회사 등에서 아실 수밖에 없고 아셔야 되고 네. 알리셨을 텐데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 친정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그날 진단 결과 나오는 날 같이 갔는데 같이 병원에 가셨어요? 예, 같이 갔어요. 예. 저는 혼자 뭐 이게 좋든지 안 좋든지 혼자 들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무서우셨구나. 예, 예. 그래서 같이 갔는데 친정어머님은 휘청하셨죠. 휘청하셨고 남편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네.
그렇게 가족들도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아하. 지인들도 다들 뭐 회사에 이제 저는 바로 연락을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사회정책 팀장이었거든요. 예. 팀장 자리를 공백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선배한테 지금도 제가 그때 전화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지금 생각이 예. 나는데 네. 선배 죄송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막 이렇게 했더니 선배께서 그런 말 하지 미안하지 말라고. 마라. 예, 양 기자 잘못이 아니잖아. 네 걱정 먼저 하고 그렇죠. 절대 회사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네 몸을 추스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회사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네. 네, 저는 되게 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행복한 예, 예. 암 환자.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지금 양선아 기자 말씀을 들어보면 양선아 기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암에 대해서 이거 큰일이구나. 암 발병하면 정말로 뭔가 정말 큰일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고정관념에 빠져 계셨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지금 사실은 예.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예. 제가 생각했던 암 환자들은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위험하고 네. 물론 위험하죠. 암이라는 게 이제 위험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암 생존자라고 하는데 네. 암 경험자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극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의학 기술도 네. 잘 본인이 의지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더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네. 이전의 삶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고정관념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듣기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네. 조기 발견만 되면 충분히 얼마든지 완치하고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은 겁이 나서 진단도 안 받으려고 하고 미루고 네. 알리지도 않고 이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한번 있어봤는데 네. 요양병원에서 만난 분들 중에 너무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이제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자연 치유를 하시겠다라고 막 이렇게 좀 다른데 외지에 가가지고 치료도 안 받으신 케이스도 있는데 맞아요. 더 나빠지셔서 결국에는 항암 치료하러 오신 경우도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에 대한 너무 또 부담을 가져서 그거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 하신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잘 이렇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블로그에 글 쓰시고 기사 쓰시기 시작한 거로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암 전에 진단 받고 나서 저희 회사에 아는 후배가 갑상선암을 앓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책이다라고 하면서 아픈 몸을 살다라는 아서 프랭크라는 의료 사회학자이거든요. 예, 의료 사회학자가 쓴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픈 몸을 살다. 예, 아서 프랭크. 아서 프랭크라는 의료 사회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질병을 위험한 기회라고 정의를 해요. 위험한 기회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 보통 사람들이 일단은 고통이다. 고통이고 내가 어떻게 이제 많은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조건 나쁜 거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운이다. 사실은 질병에 걸림으로써 본인이 이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있게 되고 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에 잠깐 갔다 온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좀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한 기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기회를 잘 누리려면 네. 질병을 잘 겪어내야 한다. 잘 겪어내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공유. 그 책에서. 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배울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암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기자잖아요. 네. 기자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것들이 그냥 저 혼자로 그칠 게 아니라 좀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도 좀 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또 이 암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열어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항암 치료 과정부터 이렇게 쭉 써 내려갔거든요. 네. 너무 고마운 결심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블로그 글 중에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게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머리가 막 빠지시셨고 네. 이걸 본 아들이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네. 그때 장면이 또 지금도 또 막 그려지는데 제가 아, 이제 원래 유방암은 네. 환자들이 2주 뒤면은 머리가 한 번 딱 항암을 하면 우수수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안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 처음에 저희 집안 식구 모두 다 혹시 엄마는 예외적인 상황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네. 근데 정말 정말 무섭게도 딱 2주가 지나니까 예. 14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자고 일어나는데 막 뭉쿵뭉쿵 막 막 빠지고. 이렇게 뭉텅이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 엄마 나도 머리 빠지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아들이 들었나 봐요. 아이고.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디서 훌쩍훌쩍 이제 울고 있는데 막 그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리카락을 네.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엄마 머리카락을. 그래서 네.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좀 잠을 자고 막 그랬었는데 본인이 이제 되게 슬펐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몇 살이죠? 지금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5학년 올라가고 한참. 그런데도 그러니까 네. 한참 컸는데도 예. 그래도 아들한테는 이제 네. 엄마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그걸 이제 뭐랄까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뭔가 어렴풋이 이해도 하고 그런데 엄마한테 큰일이 생겼고 머리가 빠지는 그 눈에 딱 보이는 이 현상에 겁이 덜컥 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씩씩해요. 그렇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지금은 극복하셨으니까. 네. 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수술, 항암 과정, 이 전 과정이 뭐 힘들지 않은 과정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다 힘드셨겠죠?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로 꼽으시겠어요? 이제 쭉 1년을 지나고 이렇게 딱 돌이키면서 제가 연재 글을 이제 쭉 써보고 있는데 네.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기간은 진단 받고 이제 검사를 쭉쭉 하잖아요. 네. 뭐 MRI도 찍고 CT 찍고 뭐 뼈 스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치료 과정이 수립하기 전, 그러니까 모든 게 불명확하고 내 암이 도대체 몇 센치고 뭐 어떤 치료 과정이 있고 뭐 이런 걸 전혀 모를 때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항암이나 수술이나 뭐 방사선이나 각각의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거라서 제가 이제 연재 글을 쓰고 났더니 이렇게 진단 막 받은 분들이 네. 정말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메일을 이제 보내신 분들도 있고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같이 이겨낼 수 있고 정말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용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네. 하는데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그때. 심리학에서도 미지의 공포가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알지 못할 때의 불안감. 네. 정확하게 그 순간을 경험하셨군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딱 세 가지인 네.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한번 저도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네. 일단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이제 응원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을 함께 가지고 네.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넣어주고 이런 그 가족과 그다음에 이제 회사 선후배들 네. 그리고 저희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응원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정확한 그러니까, 정보. 전문가들의 네. 그러니까 의사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전문가들이 쓴 그런 구체적인 투병기나 네. 투병기나 아니면 그 암에 대한 관련된 책 이런 거였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또 세 번째로는 걷기입니다. 걷기. 예, 그러니까 걸을 힘만 있으면 네. 이제 항암하면서 굉장히 체력이 많이 딸리고 먹는 것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걸을 힘만 있으면 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꾸준한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삶의 에너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 가족, 사랑 그리고 책과 걷기 이 세 가지가 암을 이기게 해줬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9869님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흐뭇해지는 양선아 기자님의 글들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한겨레 신문 암앤암 읽으시는 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7526님 2019년 12월 31일 제 동생도 유방암이라는 결과를 들었어요.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조심스럽고 분주하게 지났어요. 그 상황에서도 초등 2, 3학년인 조카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죠. 지금은 수술도 치료도 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네. 드가 사랑해 이렇게 주셨고요. 3253님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저는 65살인데요. 42살에 유방암 3기 진단 받았습니다. 치료 잘 받고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6460님 아까 말씀하신 책 이름이 뭔가요?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 아픈 몸을 살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우리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 많은 암하는 분들이 좀 이런 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되나요? 아주 짧게요. 네, 아주 짧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그 암 관련 그러니까 이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좀 전체적인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가족 돌봄, 가족 돌봄이나 아니면 그 직업을 잃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다차원적인 어떤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또 암 시간이 환자를 없으니까.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요. 나머지 오늘 못 하신 말씀 또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양선아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